기원 1082년 북송시대 중국 호북성 황주. 어느 가을밤 장강 위에 작은 배 한 척, 배 위에 중년의 선비가 앉아 있었어요. 수염이 길고 눈빛이 깊고 옷이 소박한 선비. 친구 몇 명과 함께 달빛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강물 소리가 조용했어요. 보름달이 밝았어요. 강 양쪽으로 높은 절벽이 솟아 있었어요. 여기가 그 옛날 적벽대전이 벌어진 자리라고 하지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조의 100만 대군이 주유에게 불타오른 그 강. 삼국지의 운명이 갈린 곳. 근데 지금은 강만 흐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선비가 잠시 생각하다가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밤에 선비가 쓴 글이 전적벽부예요.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글 중 하나. 선비의 이름이 소식. 호는 동파. 우리가 소동파라고 부르는 그 사람. 기원 1037년 중국 사천 미주 출생. 본명 소식. 자첨. 아버지 소순이 학자였고 동생 소철도 나중에 유명해져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당송팔대가에 들어가는 집안. 중국 문학사에서 이런 집안이 드물어요. 어릴 때부터 소식은 천재였어요. 스물두 살의 과거의 급제. 아버지와 동생도 함께. 한 집안에서 3부자가 거의 동시에 급제한 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이때 구양수라는 당대 최고학자가 소식의 글을 읽고 탄식했대요. 이 사람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문학가가 될 것이다. 소식이 20대부터 벼슬을 시작했어요. 지방관과 조정관직을 오가며 경력을 쌓았어요. 같은 시대에 왕안석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황제 신종의 지원으로 신법이라는 대개혁을 추진했어요. 소식은 이 신법에 반대했어요. 급격한 개혁은 백성을 힘들게 한다. 이 반대로 소식은 조정에서 밀려났어요. 여러 지방을 전전했어요. 그래도 소식은 지방에서 글을 쓰고 백성을 돌보고 일을 잘했어요. 서호의 제방소재가 그의 작품이에요. 항주 서호를 가보면 아직도 그가 만든 제방이 있어요. 기원 1079년 소식 나이 42. 호주 지방관으로 있던 때 소식이 상소문을 썼어요. 왕안석의 신법을 비판하는 시를 여러 편 썼거든요. 이 시들이 조정의 반대파한테 문제가 됐어요. 황제를 비방했다. 그렇게 소식이 체포됐어요. 5대 시안, 5대 감찰기관의 시 사건.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필화 사건이에요. 소식이 몇 달 동안 옥에 갇혔어요. 사형까지 갈 뻔했어요. 다행히 황태우와 여러 대신들이 탄원해서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벼슬에서 쫓겨났어요. 황주라는 외진 곳으로 귀양가게 됐어요. 기원 1080년 2월 소식이 황주에 도착했어요. 황주는 지금의 중국 호북성 한강, 장강에 면한 작은 지역. 소식이 받은 자리는 단련부사라는 형식적 지위. 실제로는 일이 없었어요. 녹봉도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살 곳이 없어서 정혜원이라는 자를 머물렀어요. 가족은 나중에 불러왔어요. 한 친구가 항주 동쪽의 작은 언덕밭을 소식한테 빌려줬어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라. 소식이 여기에 초가집을 짓고 밭을 갈고 가족을 돌봤어요. 이 언덕이 동쪽에 있다고 해서 소식이 자기 호를 동파로 지었어요. 동쪽 언덕이 사람이라는 뜻. 우리가 소동파라고 부르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황주에서 소동파는 가난했어요. 녹봉이 거의 없어서 정말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어요. 고기를 먹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시 가난한 사람만 먹던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여기서 소동파가 돼지고기 요리법을 개발했대요. 지금 중국 요리에 동파육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이게 소동파의 발명이라고 전해져요. 실제로 그가 쓴 저육성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황주 돼지고기가 좋다. 값이 진흙만큼 싸다. 부자는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요리할 줄 모른다. 천천히 약한 불로 고아 맛이 스며들게 하라. 귀양의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은 거예요. 기원 1082년 7월 음력 기준 소동파가 황주로 유배 온 지 2년째. 친구 몇 명이랑 배를 타고 적벽으로 갔어요. 적벽은 황주에서 가까워요. 삼국지의 유명한 적벽대전 현장이라고 전해지는 곳이었어요. 어쨌든 소동파가 그 강가에서 배를 타고 달을 봤어요. 친구가 소동파한테 물었어요. 선생, 옛날 조조의 대군이 이 강에서 몰살된 날이 있었죠. 그 대단한 영웅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소동파가 붓을 들었어요. 달이 동산 위에서 떠오르니 배를 천천히 저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 전적벽부.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중 하나. 핵심 구절을 보면 객은 저 달과 강물이 변한다고 말하는가? 물도 달도 이처럼 흘러도 일찍이 없어진 적이 없다. 변하는 측면에서 보면 천지도 한순간에 변한다. 변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만물과 나는 다 무한하다. 다만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면 색이 된다. 가져도 누가 막지 않고 써도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조물주가 주는 무진장한 보물이다. 그대와 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같은 해 10월, 3개월 뒤 소동파가 다시 적벽에 갔어요. 혼자서. 이때 쓴 글이 후적벽부. 전적벽부가 여름 달밤의 평온한 철학이라면 후적벽부는 가을밤의 신비로운 환상이에요. 혼자 배를 탔어요. 절벽에 올라 달빛 아래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 밤 새벽에 학 한 마리가 울며 지나갔대요. 그날 꿈에 도사 2명이 찾아왔어요. 한 도사가 말했어요. 적벽에서의 놀이가 즐거웠는가? 소동파가 물었어요. 누구이신지? 도사가 대답 대신 허허 웃고 사라졌대요. 깨어나 보니 새벽이었고 학이 날아간 자리가 보였어요. 그 학이 도사였을까? 도사가 학이었을까? 같은 시기에 소동파가 쓴 시, 염노교 적벽해고도 유명해요.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니 큰 물결이 모두 씻어내네. 천고의 영웅들을 내가 적벽을 바라보며 생각하네. 옛날 주유공군이 새로 결혼했을 때 영웅 기상이 발랄했네. 담소 중에 배들이 재가 되어 무너졌지. 인생은 한바탕 꿈 같은 것. 한술잔 달빛에 쏟아 부으리. 조조, 주유 같은 영웅들이 강물처럼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바탕 꿈 같다는 것. 소동파가 황주에만 유배된 게 아니에요. 기원 1084년 황주에서 여주로 옮겨요. 기원 1085년 황제 신종 사망. 왕한석 실각, 소동파 복권, 한림학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기원 1094년 다시 정쟁에 휘말려 유배. 이번엔 해주, 광동. 기원 1097년 또 유배. 이번엔 해남도의 담주. 당시로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소동파 62살. 해남도에서도 그는 글을 쓰고 원주민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기원 1100년 드디어 복권.
북쪽으로 돌아오다가 기원 1101년 상주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64살. 소동파가 항주 지방관이던 시절, 서호가 막혀서 물이 썩고 있었어요. 농사에도 문제가 됐고요. 소동파가 대공사를 주도했어요. 서호의 진흙을 파내어 거기에 긴 제방을 만들었어요. 이 제방이 소재예요. 지금도 항주 서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이 제방을 걸으며 천년 전 소동파를 떠올려요. 시인이 만든 제방이라고 해요. 문학가가 직접 대공사를 지휘하고 이걸 남긴 거예요. 유배를 4번이나 당하면서 소동파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꿈이다. 염노교 적벽회고에 나오는 인생여몽. 인생은 한바탕 꿈 같다. 젊을 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허무하게 들려요. 늙어서 들으면 진실이 느껴져요. 소동파가 정치의 정점도 귀향의 고통도 다 겪었어요. 두 극단을 다 본 사람이 말하는 인생여몽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에요. 이 꿈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한술잔 달빛에 쏟아 부으리. 꿈 같은 인생.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며 살자는 것. 해남도 유배지에서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몸은 원래 풍파 속에 살아왔으니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라. 항주의 돼지고기 요리법을 배웠는데 해남에 와서 굴이 있어 기쁘다. 고난을 유머로 받아쳤어요. 소동파는 한 사람인데 여러 얼굴을 가졌어요. 정치가, 시인, 서예가, 화가, 요리사, 술 마시는 사람, 차 마시는 사람, 르네상스맨이라 해도 될 만한 다재다능. 이런 사람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소동파의 서예는 송대 4대가 중 한 명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의 글씨는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돼요. 소동파는 또 문인화의 선구자였어요. 그가 그린 대나무 그림이 유명해요. 간결하고 깊이 있는 화풍. 소동파가 화가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은 형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담아야 한다. 이게 나중에 문인화의 핵심 사상이 됐어요. 소동파의 글에 자주 나오는 게 친구예요. 황주 유배 시기. 그는 외로웠을 텐데 항상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불승, 도사, 다른 유배자, 지역문인, 심지어 관리들도. 소동파는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과 친했어요. 유머와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적벽포를 쓴 밤에도 친구 몇이 함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그 글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 철학이 피어난 거예요. 소동파가 적벽포에서 쓴 2가지. 달과 강. 달은 영원하지만 변화하는 것의 상징. 차고 기울죠. 강은 흐르지만 계속 거기 있는 것의 상징. 어제의 강물과 오늘 강물은 다르지만 강은 그대로. 소동파가 이 둘을 보며 깨달았어요. 모든 게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이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게 변한다. 이게 장자의 물화와 비슷해요. 변화와 영원성의 공존. 기원 1101년 상주. 소동파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 해남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드디어 복권돼서 북쪽으로 가던 중. 64살. 평생의 풍파를 지나 이제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소동파가 자리에 누웠어요. 친구들이 모였어요. 소동파가 친구들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한평생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소동파가 세상을 떠났어요.
소동파가 죽고 1000년이 지났어요. 그의 시, 산문, 서예 작품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특히 전우적벽부는 한문 교육을 받은 동아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는 글이에요. 한국의 선비들도 적벽부를 즐겨 읽었어요. 조선시대 선비가 가을강을 보며 적벽부를 읽는 모습이 흔했어요. 일본에서도 선비들이 적벽부를 배웠어요. 1000년을 넘어선 영향력. 현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옛 시인 중 하나가 소동파예요. 왜요? 그의 시와 글이 어렵지 않아요. 그가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출세 욕심, 좌절, 가족, 친구, 음식, 술, 달, 강.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 일상을 시로 바꾼 사람이 소동파예요. 1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읽히는 거예요. 적벽이라는 지명이 중국에 2개 있어요. 첫째, 삼국지의 진짜 적벽대전 현장. 호북성 포기 근처. 무적벽. 둘째, 소동파가 간 곳. 호북성 황강 근처 적벽. 문적벽. 소동파가 무적벽을 진짜 적벽으로 착각한 건지, 문학적 필요로 썼는지는 정확히 모름. 근데 지금은 2 곳 다 유명한 관광지예요. 무적벽은 삼국지 팬들에게, 문적벽은 소동파 팬들에게 한 사람의 글이 한 지명을 영원히 살아나게 한 거예요. 소동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도 와 닿는 이유. 우리도 살면서 귀향을 경험해요. 직장에서 밀려나기, 사업에서 실패하기, 관계에서 이별, 꿈의 좌절. 이런 순간에 소동파를 생각하면 좋아요. 그는 귀향 중에 가장 큰 작품을 썼어요. 우리도 인생의 귀향지에서 우리 인생의 적벽부를 쓸 수 있어요. 그게 시일 수도, 책일 수도, 새 사업 아이디어일 수도, 그냥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일 수도. 소동파가 보여준 건 이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다.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밤 달이 뜨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년 전 어느 밤, 한 선비가 강변 배 위에서 이달을 바라봤어요.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물도 달도 이처럼 흘러도 일찍이 없어진 적이 없다. 그 달이 아직도 우리 위에 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오늘 밤 한 잔의 술이나 차를 드세요. 소동파가 말한 것처럼 한 술잔 달빛에 쏟아 부으리. 그 한 잔이 당신의 작은 적벽부예요. 1000년을 넘어서는 위로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